프락시스 행정법 총론 강의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교재 84페이지부터 88페이지까지 있는 행정 절차에 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행정 절차는 행정작용에서의 사전 통지, 의견 청취, 이유 제시 등 사전 절차를 제대로 갖추어서 행정의 절차적 통제, 행정에 대한 이해관계인 등 국민의 참여, 국민 권익 침해에 대한 예방을 하기 위해서 규정한 일정한 절차를 말합니다. 헌법 12조 3항에는 적법 절차 원칙이 규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행정의 적법 행정의 원칙에도 적용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개별 법률로는 행정절차법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 행정 절차에 관해서 일반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반적인 법률 이외에 개별 법에서도 사전 통지, 의견 청취, 이유 제시 등에 관련된 규정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국가공무원법 13조에 소청 심사 절차 시에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는 규정 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일반적인 행정 절차의 원칙과 개별법상의 의견 진술 기회의 부여 등 절차와 관련해서 판례를 보겠습니다. 직권 면직 처분 취소인데요. 이 판례의 내용은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사전 통지를 하거나 의견 제출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사전 통지를 하지 않거나 의견 제출 기회를 주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처분은 위법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사전 통지도 필요 없고 의견 제출 기회의 부여도 필요 없다고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반드시 침해적 행정처분의 경우에는 이런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처분에 관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전부에 대해서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이 아니다. 즉 개별법상, 국가공무원법상, 개별법상 일정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행정절차법 혹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일반적인 절차를 완전히 배제시킬 수는 없고, 성질상 행정 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처분 혹은 행정 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처분의 경우에만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처분에 해당하는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직권면직 처분의 경우에도 사전 통지나 의견 제출의 기회를 반드시 줘야 한다는 행정절차법이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행정절차법의 내용은 일반 원칙으로서 신의성실, 신뢰보호, 투명성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고, 행정절차의 주체로는 행정청, 당사자 등 대표자, 대리인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절차의 진행의 원칙은 직권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행정응원을 규정하고 있어서 다른 행정청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는 면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편교부 혹은 정보통신망에 의한 송달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류에는 처분 절차, 신고 절차, 입법 예고 절차, 행정 예고 절차, 행정 지도 절차 이런 것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선 처분 절차를 보면은 처분 신청을 하고 그런 경우에 처리 기간을 설정해서 공표를 해야 되고, 또 처분 기준을 설정해서 공표해야 된다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전 통지를 반드시 거쳐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의 경우는 이러한 사전 통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입니다. 그리고 현장 조사 시에 위반 사실을 시인하고 위반 경위에 대한 진술이 있어도 사전 통지 절차는 따로 거쳐야 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의견 청취에 관해서는 청문, 공청회, 전자공청회, 의견 제출 등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견 청취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그 의견을 확인하는 것인데요. 국민건강보험법령상의 요양급여 상대가치 점수를 변경하거나 조정하는 고시의 경우에는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그리고 청문 통지서가 반송되거나 청문 일시에 불출석을 한다 하더라도 청문 절차는 거쳐야 한다는 것이고, 행정청과 당사자 사이의 협약 체결 시 의견 청취 절차를 배제하는 그런 조항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법상 청문 실시 규정이 적용 배제되는 경우가 아닌 한 청문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유를 제시해야 되는데, 이유 제시를 생략할 수 있는 사유가 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이유 제시의 경우에는 결정에 고려되는 요소인 사실상 법률상 근거를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야 됩니다. 다만 판례는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고, 또 그에 불복해서 행정구제 절차로 나아가는데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처분이 위법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당사자가 근거 규정 등을 명시하여 신청하는 인허가 등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당사자가 그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이유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처분 근거 이유의 구체적 조항 및 내용까지 명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처분이 위법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이유 제시의 경우에는 반드시 문서로 해야 되고, 당사자 등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로도 할 수 있습니다. 신고 절차, 입법 예고 절차, 그리고 행정 예고 절차, 행정 지도 절차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이미 설명을 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 이제 복합 민원 절차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수관계기관의 허가, 인가, 승인, 추천, 협의, 확인 등을 받아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규정을 잠깐 보겠습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2조의 1항 1호에는 법정 민원이라고 해서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에 따라 인가, 허가, 승인, 특허, 면허 등을 신청하거나 장부, 대장 등의 등록, 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 사실 법률 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을 법정 민원이라고 하고 있고, 이 법정 민원 가운데 5항에서는 복합 민원이라고 해서 하나의 민원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여러 관계기관 또는 관계부서의 인가, 허가, 승인, 추천, 협의, 확인 등을 거쳐 처리되는 법정 민원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복합 민원의 처리에 대해서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31조가 규정하고 있는데요. 행정기관의 장은 복합 민원을 처리할 주무부서를 지정하고 그 부서로 하여금 관계기관, 부서 간의 협조를 통하여 민원을 한꺼번에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복합 민원의 처리 방법 절차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복합 민원과 관련돼서 문제되는 것이 항상 하나의 허가로 다른 허가가 의제되는 그런 경우가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른바 인허가 의제라는 부분인데요. 인허가 의제의 부분은 행정기본법 안 28조부터 32조까지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행정기본법 안에 28조부터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인허가 의제를 받으려면 주된 인허가를 신청할 때 관련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된다. 주된 인허가 관청은 주된 인허가를 하기 전에 관련 인허가에 관하여 미리 관련 인허가 관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그리고 협의 요청을 받으면 요청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해야 된다.
처리 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되는 경우에는 해당 처리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협의가 된 것으로 본다. 그리고 인허가 의제의 기준에 보면 관련 인허가 간청은 해당 법령을 위반하여 협의에 응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주된 인허가 간청은 관련 인허가 간청으로부터 관련 인허가의 처리 기준을 제출받아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인허가 의제의 효과에 관해서 주된 인허가 간청은 천재지변 공익상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긴급하게 해당 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다면 관련 인허가 간청과의 협의를 마치기 전이라도 주된 인허가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협의를 마치지 않은 관련 인허가는 협의를 마칠 때까지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허가 의제의 효과와 관련해서 이 30조 2항이 가장 기본적인 원칙인데요. 법령에 따라서 협의가 된 사항에 대해서는 주된 인허가를 받았을 때 관련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라는 것이 인허가 의제의 효과입니다. 그리고 31조는 인허가 의제의 통지 및 사후 관리를 규정하고 있고, 그리고 인허가 의제의 방법, 절차 등에 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행정기본법안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규정을 바탕으로 해서 복합민원 절차에 관한 지금까지의 이론과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교재 86페이지입니다. 하나의 허가로 다른 허가가 의제되는 경우를 인허가 의제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독일의 행정계획 확정 절차에서 나오는 집중효 제도와 비슷한 개념입니다. 인허가 의제 제도의 근거는 민원 창구를 단일화시켜, 즉 이른바 원스톱 행정을 처리해야 할 수 있게 하고, 그래서 다른 관련 허가는 법률 의제로서 처리한다는 이론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가 보았듯이 행정기본법안이 만약에 시행이 된다면 이 행정기본법안의 법률 조항을 근거로 삼을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 건축법 8조의 건축허가가 난 경우에는 국토계획이용법 56조의 개발행위 허가와 농지법 36조 1항의 농지전용 허가 등 관련된 11개의 인허가가 같이 성립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무 인허가 기관에 의제되는 다른 인허가 전무 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지금 이거는 기존의 이론상의 용어인데요. 지금 행정기본법안에 의하면은 주된 인허가 기관이죠. 그리고 다른 인허가는 관련 인허가 이렇게 정리되어야 되겠습니다. 주된 인허가 기관의 결정 방식에 관해서는 실체 집중설, 제한적 실체 집중설, 독립판단설 이런 세 가지 견해가 있는데요. 실체 집중설은 주된 인허가 요건의 충족 여부만 심사한다는 것이고, 제한적 실체 집중설은 관련 인허가 요건을 이경량 요소로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고, 독립판단설은 관련 인허가 요건까지 다 충족해야만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와 관련된 판례 86페이지 메모에 나와 있는 것을 보겠습니다. 채광계획인가는 기속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인데, 광업법에 의한 채광계획인가를 받으면 공유수면 점용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고, 이 공유수면 점용 허가는 공유수면관리청이 공공위해 예방 경감과 공공복리의 정진에 기여함에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자유재량에 의해서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유수면 점용 허가를 필요로 하는 채광계획 인가 신청에 대해서도 공유수면관리청이 재량적 판단에 의해서 점용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그 결과 점용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면 채광계획 인가 간청은 이를 사유로 채광계획을 인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뜻은 독립판단서의 입장으로 볼 수 있겠죠. 관련 인허가 요건이 충족돼야만 주된 인허가도 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 판례는 건축허가 신청서 반려 처분 취소인데요.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토지의 형질 변경 허가, 농지법에 의한 농지 전용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게 됩니다. 즉 의제되는 것이죠. 그런데 건축 허가 신청을 한 경우에 당해 행정청은 건축법 관련 규정이나 도시계획법 규정, 농지법 규정 등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해야 하는 것일 뿐이고, 건축 불허가 처분을 하면서 처분 사유로 건축 불허가 사유뿐만 아니라 형질 변경 불허가 사유나 농지 전용 불허가 사유를 기재했다 하더라도 별개로 형질 변경 불허가 처분이나 농지 전용 불허가 처분을 했다. 그래서 그러한 불허가 처분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축 불허가 처분에 관한 쟁송에서 건축법상의 건축 불허가 사유뿐만 아니라 도시계획법상의 형질 변경 불허가 사유나 농지법상의 농지 전용 불허가 사유에 관해서도 다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로 형질 변경 불허가 처분, 농지 전용 불허가 처분에 관한 쟁송을 제기해서 다투어야 될 필요가 없다. 그리고 따로 그런 쟁송을 제기하지 않았더라도 형질 변경 불허가 사유나 농지 전용 불허가 사유에 관하여 불가쟁력이 생기지도 않는다라고 판례는 설시하고 있습니다. 이 판례도 관련된 인허가 요건, 즉 의제되는 인허가 요건을 주된 인허가 관청에서 심사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요건이 충족되어야만 주된 인허가를 내려줄 수 있다라는 독립판단설의 입장에 취한 것으로 봅니다. 다른 인허가 행정기관과의 협의 규정이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이 경우에는 자문설, 동의설, 이런 두 가지 설로 나누어지는데요. 주택건설촉진법상의 관계기관장과의 협의를 거쳤으면 의제되는 도시계획법 인허가상의 의견 청취 절차는 필요하지 않다. 즉 자문설의 입장에 있는 판례가 있습니다. 의제된 인허가에 대한 취소나 철회는 허용됩니다. 그리고 의제된 인허가의 직권 취소나 철회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창업사업계획 승인과 산지점용허가의 경우에 의제되는 산지점용허가에 대한 취소나 철회의 경우에 산지점용 허가의 취소나 철회에 대해서 항고소송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미 판례도 봤지만은 주된 인허가 거부 처분에서 의제되는 관련된 인허가 거부 처분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관계인이 의제된 인허가 위법을 다투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된 처분이 아니라 의제된 인허가 처분을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처분에 따라서 의제된 인허가가 위법함을 다투고자 하는 이해관계인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할 것이 아니고 의제된 인허가의 취소를 구하여야 하며, 의제된 인허가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처분과는 별도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는 판례입니다. 그리고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각종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주택건설 공급을 활성화하려는 인허가 의제 규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주택건설사업구역 밖의 토지에 설치될 도시군 계획 시설 등에 대하여 지구 단위 계획 결정 등 인허가 의제가 되려면 그 시설 등이 해당 주택건설 사업 계획과 실질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하고 주택건설 사업의 시행을 위해서 부수적으로 필요한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인허가가 의제되는 것이 아니고 복수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신청에 대한 인허가 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 판단합니다. 다만 근거 법령에서 다른 법령상의 인허가 규정을 원용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서 절대적으로 금지되거나 실현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불능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인허가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기관, 부서의 첨부 서류나 정보 제공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행정응원제도나 민원처리법에 따른 복합민원의 처리 절차에 따라서 협조를 받아서 처리해야 합니다. 여러 개의 행정기관이 관련된 것이 아니고 하나의 행정기관 내에 다수의 부서가 관계되는 경우, 이런 경우의 부서 간 협의는 행정청의 내부 문제로서 처리됩니다. 선승인 후 협의제와 부분 인허가 의제는 사업
시행이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에 우선 행정청이 승인을 해주고 나중에 행정청의 인허가 조건에 관한 여러 가지 부대 조건을 나중에 협의하는 것인데요. 부분 인허가 이제는 의제되는 인허가 중 협의가 완료된 일부에 대해서 민원인이 요청했으면은 그 일부에 대해서 우선 허용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사업을 인정하는 의제에 따른 수용 절차의 조속 개시 등 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행정 절차에 관한 기본 원칙을 설명했고, 그리고 복합 민원 절차 중에 인허가 의제와 관련된 부분을 설명했습니다. 인허가 의제와 관련된 것은 지금까지는 이론과 판례로서 정리되고 있는데 행정기본법 안에 따른 근거법령으로 앞으로는 정리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프락시스 행정법 총론 강의입니다.